안녕하세요. 디오타임즈 데니 한입니다. 저희 디오타임즈에서 새롭게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 디오타임즈 애널리스트로 모시게 된 차휘수 애널리스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 네. 간략하게 소개가 좀 필요한데,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부터 뭐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네. 저 이제 부산국제고에서 졸업을 하고 네. 이후에 대학은 이제 한국외대로 가서 네. 이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전공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외국어를 어떤 걸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를 선택해서 그럼 했었습니다. 스페인어 오래 하셨네요. 네, 올해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석사 공부는? 네, 스페인으로 가서 네. 또 아이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이제 네. 굉장히 좋은 학교에 네네. 들어가서 금융학을 공부했었고 이후 졸업하고 나서는 네. 이제 스페인 자산운용사에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그 애널리스트 경력을 이제 쌓기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스페인과 연결이 꽤 예, 인연이 오래 인연은 꽤 있었습니다. 있으셨네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또 취업까지 하셨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로 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또? 이제 스페인에서 한 네. 몇 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고 네네.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서 중국에서 똑같은 이제 리서치 생활을 네. 계속 했었습니다. 그럼 같은 회사에서 이제 중국으로 파견을 가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중국에 계시다가 지금은?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에 네. 있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네네. 이직을 하게 돼서 이제 한국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국내 주식 상장 주식을 이제 리서치하면서 네네. 경력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줄곧 계속 애널리스트 쪽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계셨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첫 번째 주제를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저희 생활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네. 자원 중 하나인 그 석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오펙이라는 그 석유 수출국들의 기구에서 좀 최근에 분위기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네. 이게 옛날에는 좀 합쳐져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분열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첫 주제부터 무거운 주제 아닌가요? 무겁다고 좀 생각은 하실 수 네네. 있지만은 일단 석유라는 것 자체가 네. 저희 생활 전반에 다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네. 이게 무겁지만은 그래도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석유라고 하면 이제 뭐 대형 기업들이나 정부 쪽에만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크게 보면은 네. 정부하고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게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그 일반 개인들도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바로 일단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네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그 상승 비중의 네. 30% 정도가 아. 이게 에너지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원유 가격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같이 인플레이션인 그 물가 상승률도 동반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오펙이 어떤 건가요? 예, 오펙은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영어 약어이고요. 네네. 이 국가들이 모여서 석유 가격을 이제 최대한 통제하고 네. 또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뭐 회원국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떤 나라들이 그쪽에 소속돼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주요한 국가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오펙 기구 내에서 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고요. 네네. 그 외에는 뭐 이라크나 네. 베네수엘라 또 뭐 쿠웨이트, 카타르 등 이제 여러 이제 대체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입김이 좀 입김이 세겠네요. 가장 센 편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오펙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펙이 네. 최근에는 이제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010년대에 네.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네네. 미국의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온 반면에 오펙의 생산량은 그만큼 늘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 석유 생산 비중이 네.
예전에는 오펙의 음. 범위가 한 40%대 네.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30% 초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펙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저희한테도 이제 뭐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석유라는 그 중요한 자원의 공급자가 네. 이전에는 오펙이라는 그 거대한 기구에서 네네. 이제 통제가 됐다면은 이제는 수많은 이제 사업자가 생겨나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이제 음. 통제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안정화를 기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영향력이 뭐 40%에서 30%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여전히 여전히 뭐 세긴 합니다. 큰 네. 부분이고 그럼 나머지 70%는 주로 어디 국가들인가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그 원유 생산량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제 사우디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네네. 미국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사우디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위에 이제 캐나다가 이제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땅이 큰 나라들이 네, 대체로 이제 땅이 네. 크고 넓은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이 이제 자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오펙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을 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는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네. 뭐 아주 옛날에는 뭐 1, 2차 석유 파동 때도 뭐 그 기구 내에서 회원국 간의 의견 일치가 계속 안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는 네. 오펙 그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단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네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펙이라는 기구가 뭐 생긴 지 그래도 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수십 년이 지났죠. 수십 년 동안 뭐 함께 그 같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유지된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 큰 틀에서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일치는 네네. 합니다. 그 석유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아서 그 자국에게 이익이 된 이게 가장 큰 틀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가고 있지만은 다만 세부적으로 이제 누가 생산량을 더 할 것이냐 또는 또 누가 어떤 국가는 그 감산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국가는 증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네네.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들어보면 사우디, 이라크 뭐 이런 쪽도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또 남미에 있죠. 남미에 있으니까 네. 뭐 정치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네.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뭐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그 이해관계가 일단 불일치하는 원인을 좀 보자면은 네네. 그 브레이크 이븐 오일 프라이스라고 영어로 쓰여 있고 한국어로는 그 네. 손익분기 유가거든요. 네네. 이게 각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재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가가 네. 높아야 되는 반면에 어떤 국가는 재정을 좀 덜 써서 유가가 낮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올리고 싶어하고 누구는 네. 낮춰서 본인의 그 파일을 크게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럼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손익분기 뭐 가격? 손익분기 유가죠. 유가. 네. 그게 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쓰면 뭐 어떤 나라는 예를 들면 60배럴당 60불 이상이 돼야 되고 네, 어떤 나라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평균으로 봤을 때 네. 한 80달러 내외 그 배럴당 80달러 내외에서 이제 재정과 그다음에 그 재정으로 재정 지출과 그다음에 석유에서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이제 딱 유지가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더 돈을 벌고 그 이하라면은 돈을 이제 더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자료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그 자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알제리아도 수출 국가인데 이게 배럴당 달러면 145달러 이상이 돼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재정 거죠. 균형을 이룰 수 네. 있고 그 말은 이제 결국- 수입과 지출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럼 무조건 이 금액보다는 높아야 그다음부터는 수입이 된다는 그렇죠. 이제 높아야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낮으면은 이제 그럼 지출하고 알제리아 있는 거죠. 같은 경우는 145고 여기 보면 이란은 317인데요. 2024년 예상이?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여러 국가들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이제 대체로 뭐 내전이라든지 내부 정치적 불안정이 좀 심한 나라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게 대체로 이 손익분기 유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안정적인 생산량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또 내부 정치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과도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그 내부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네. 그 조세 수입이 적어서 석유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의존하고.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알제리아 145, 이란 317, 나머지 뭐 카자흐스탄도 99고, 근데 카타르는 또 42, 투르크메니스탄 41. 그럼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불일치할 수밖에 없네요. 네,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네네. 환경이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80달러다. 네.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41달러 이상만 되면 되는데 80달러면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제 있는 거죠. 돈을 벌 네.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해관계가 불일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난장판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대체로 맞춰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네. 회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생산량이 제일 많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대체로 이제 입김이 세고, 입김이 세고. 예, 그 다음에 가격 결정권은 또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크니까 거의 뭐 한 80달러 선에서 이제 항상 네, 70달러, 이제 80달러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면서 그 이상 되면 돈을 버는 구조가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뭔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음. 비오펙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네.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로 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음, 그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 이제 급격하게 감소는 한번 하긴 했지만은 네네.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네. 원유 생산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1위 원유 생산 국가로 이제 등극을 한 상황이에요. 아, 그럼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예, 조금 더 줄어들고 그 러시아에서 줄어든 부분을 미국이 전부 다 가져가서 다 생산을 가져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오펙 국가들끼리도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외부에서 강자가 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쵸.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생산량이 굉장히 뭐 거의 없다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미국은 충분히 그 석유가 있나요? 미국은 석유 매장량이 일단 충분히 있고요. 네네. 과거에 그 석유 생산량이 좀 적었던 이유는 그 셰일이라는 그 유전지대 특성상 이게 채굴이 어려워서 그 채굴을 못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는 그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아. 그 이제 셰일 오일의 그 셰일 유전지대에서 원유를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그럼 이제 때문에 이제 매장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 기술이 좋아질수록 이제 점점 더 코스트도 코스트도 다운시킬 내려오고, 수도 네. 있고. 네네. 아,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도 일단 당분간은 그 미국은 네. 석유를 석유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네네.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유 생산을 결코 줄이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러시아의 주요 그 수입 네. 중 하나가 이제 원유이기 때문에 네네.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이제 러시아는 그렇죠. 이제 충분히 그 국가를 이제 네네. 꾸준히 운영할 수 있어서 네. 계속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 이러다 보니 오펙에 네. 비해서 다른 이제 대형 산유국 두 개가 좀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손익분기 유가가 뭐 오펙보다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네. 그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채굴 할때 드는 이제 그 손익분기 유가가 $70 내외라고 지금 네네.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특정하게 알려져 있는 건 없지만은 네네.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 재정 균형은 딱 이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뭐 석유가 고갈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많았죠. 예. 그 사실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이게 그 석유 그 과거에 석유 이제 매장량이 뭐 수십 년 남았다 네네. 이렇게 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채굴 기술로 네네. 그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수준이 40년 뭐 50년 네네. 이렇게 남았다는 수준이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을 했으니까 네네. 그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 방식으로 전에 못 봤던 곳에서 석유를 찾아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부터 또 이후에 또 그 기술이 발달되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더 많이 더 나올 수도 많이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거의 무제한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무제한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는지 정확한 그 추정량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찾아내게 되고 뭐 결국에 한계는 있겠지만은 네네. 현재로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또 그냥 뭐 저희가 뭐 매장량이 앞으로도 많다, 기술 좋아진다 이것도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투자 전문가 뭐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분들도 또 앞으로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 업계에서도 네.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도 작년이었나요? 그 수리남 앞바다에서 네. 또 대형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전 세계 사용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의 매장량이 또 발견됐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여전히 뭐 사우디라든지 그 기존의 오펙 국가들도 자국 내에서 지속적인 탐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매장량은 계속 증가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뭐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지금 그 오펙 국가나 이제 산유국들이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 오일머니로 뭐 많은 돈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매장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매장량은 계속 늘어나도 생산량은 이 국가들이 각 국가들이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절해서 이제 적정 네네. 수준의 유가를 맞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이슈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또 영향력 감소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죠. 친환경 에너지로의 그 전환인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대 초반만 해도 5% 6%의 에너지 비중이 안 됐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근데 2020년대가 넘어가면서 9%로 이제 거의 10년 만에 2배가 됐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나오는데요. 유럽이 2010년대쯤에는 20% 초반에 있었는데 네.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30% 중반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빠르게 준비를 해서 네.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계속 차근차근 전환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로 쓰는 석유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은 뭐 친환경이고 뭐 환경을 보호해주고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그만큼 경제성이 있을까요? 그 경제성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마다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위치에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수익성이 이제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걸 딱
명료하게 한마디로 네. 수익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은 뭐 30%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유럽에게는 굉장히 이게 경제성은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제가 유럽에 살면서 네. 그 뭐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음, 그 길 양옆으로 네.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네. 뭐 이게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런 네네.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네. 상황이고 어, 또 유럽 자체가 바람이 좀 일정하게 부는 편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발전량도 충분히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유국은 아니지만 친환경으로 가면 우리도 해볼 만한 건가요? 친환경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네. 물론 이제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나마 잘 하고 있는 분야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더 첨단에 가까운 뭐 수소 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수소 사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음. 확실히 한국이 잘 하고 있고 음, 반면 이제 태양광이나 음, 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 기술은 거의 다 유럽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또 태양광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워낙 압도적이기 그래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 열의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 추세는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 친환경 에너지에 저희가 뛰어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뭐 수소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이제 사실 국제 시대다 보니까 네네. 국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투자는 국제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좋은 에너지 기업들이라든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뭐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느 나라 쪽이 괜찮을까요? 대체로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미국과 독일이 많은 편이고 또 네. 북유럽도 있는데요. 네, 북유럽에 있는 뭐 올스테드 같은 그런 풍력 발전 기업이라든지 네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앞서 있는 네.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짚어주시고 가실 만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네. 그냥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조그마한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딱 그 이슈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보는 이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을 뭐 일반인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디오코스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네. 제가 컬럼 형식으로 좀 짧게 요약해서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요약된 요약본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디오타임즈에서 이제 올려주시는 칼럼 통해서 보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풀어주시니까 네. 저희가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